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비싸졌다는 건 같은 물건을 사도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당장 장바구니 물가부터 뒤흔들면서 우리네 식탁과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돈이 나가고 달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여기에 불안한 심리까지 겹치면 환율은 더 쉽게 뛸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학개미와 기업 등을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른바 환율 붕괴 오적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환율 인상 배경부터 짚어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나아가 정부의 대책까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겠죠. 수입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좀 있겠죠. 전에 가격보다 조금 더 줘야 되잖아요. 국내 파는 것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있겠죠. 뭐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외국 제품 같은 거 이제 공수해 올 때나 아니면 투자할 때 또 환율을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원화가 많이 가치가 절하돼 있는 상태여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세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지금 원화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평가되어 있는 이제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사자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원금을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바꾸는 비율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내려나와 있지 않나. 정책적으로 이제 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죠. 저는 글로벌 사업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저희 매출 실적이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 올해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수출하는 입장인 거니까, 저희 물론 국민들한테는 뭐 물가나 이런 게 좀 상승하니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체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거 때문에 또 득을 보는 부분도 있어서. 주변을 보면 일단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 투자금을 거의 빼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 분위기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게 다 식품 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지금도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 높은데 더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드니까, 근데 또 이제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400원이 뚫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00원 선을 위협받고 있고, 원달러당 이 1달러당 원화 이 1,500원 선이 이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두 분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의 위기 단계로 보고 있는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양 교수님부터요.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뭐 기업 활동에 대한 어떤 위험을 생각한다면은 그 위험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은 그러면 외환 위기를 염려하게 되는데, 외환 위기의 위기는 뭐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는 물가 위험이 좀 상당히 높지만은, 그렇지만 요것 때문에 경제 혼란이 일어난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환 위기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주 교수님은요? 예,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변동성이 그렇게 컸느냐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원화 움직임 자체가 한국 경제 고유의 원인이었냐라고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에 따른 투자 규모의 문제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같이 나타났던 원엔 동조화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화의 동조성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00엔에 대해 가지고 940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를 가니까 원화도 약세를 따라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컸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숫자는 조금 처음 보는 부분이고 낯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97년, 98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위기와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제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양 교수님. 근데 지금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 대해서 이른바 환율 붕괴 오적이라고 해서 서학개미, 국민연금, 해외 투자기업, 수출기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른바 이제 달러 수요가 많은 대상을,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이 미국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오적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보였는데, 상당히 이 대상군에서는 불쾌하고 상당히 좀 격분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 오적을 본다면은 어떤 개체들은 전서부터 뭐 계속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 새로 등장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뭐 일단 요걸 하나하나씩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학개미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에 겪었던 그런 고환율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게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미국이나 대외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환율의 주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느냐? 직접적인 원인을 본다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왜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대외 투자를 굉장히 제한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걸 풀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금리도 낮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또 이제 노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할 기회를 많이 주자. 그렇게 해서 투자할 기회 찾아갔어요. 그런 면에서는 요게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본다면 서학개미가 추가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증권 시장에 뭔가 비매력적인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 문제는 트럼프는 우리가 외환 관세 내고를 했을 때, 그때 될 수 있으면은 직접적인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요소는 있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200억 주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지금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주 큰 결정적인 요소는 아직 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에 미국 투자가 많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하고 싶은 것은 돈을 좀 많이 좀 일단 벌어놔서 우리의 연금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요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진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좀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거지, 요게 갑자기 외환 위기처럼 그냥 급속한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고환율에 대해서 책임이 몰리고 있는 대상을 일컬어서 환율 붕괴 오적, 이런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그 어떤 개인들의 해외 투자나 그 아니면은 국민연금의 투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외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학개미를 먼저 운운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본질을 흐려가지고 희생양을 찾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2018년 이후에 해외 투자를 보면은 2018년 당시에 192조 정도였는데 지금 숫자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약 771조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중에 대략적으로 569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일 기간 중에 개인 같은 경우에 해외 투자 규모가 얼마나 늘었냐면은 40조에서 306조를 증가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40조, 250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학개미 개인들 해외 투자가 문제다라고 하려면은 그에 앞서가지고 그것보다 2배 이상 해외 투자를 감행했던 국민연금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죠. 아까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어떤 투자의 흐름이라는 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열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를 너희가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환율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건 너희 잘못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라든가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 아까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원엔 동조화 이슈에서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다카이치가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약 19조 엔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감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엔화 특히나 10월 11월에 엔화 약세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환율 붕괴 오적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는 트럼프하고 다카이치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이 서학개미 이야기를 지금 꺼내셨으니까 지금 주 교수님 말씀은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국민연금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 자, 서학개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학개미 이 투자에 대해서 또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도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미국 정시 또는 해외 정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주로 이제 20대, 30대가 연령대 비율로 보면 많다고 하는데 이들은 해외 정시가 그래도 매력적이다. 국내 정시보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걸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이 이창용 한 총재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직접적인 원인을 본다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연금하고 그 서학개미들이 그 미국에 돈을 보냈다는 것은 뭐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옛날에는 뭐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그 고령 지금 한 뭐 40대, 50대, 60대는 그 미국의 그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쪽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20대, 30대는 뭐 영어도 다 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익률이 있는 투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될 텐데 비트코인 지금 망가졌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투자하려면은 돈이 모자라거나 대출을 못 받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제한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지금 젊은 층이 집을 사고 싶다고 해도 지금 못 사니까요. 그리고 또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증권 그 채권이나 뭐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일단 벌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아무리 봐도 문제점이 상당히 크고 수익률도 그냥 뭐 지금 단기적으로 AI 랠리 때문에 좀 코스피가 올라갔다고 해도 그게 근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미국이 지금 훨씬 더 매력적인 그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그 자본주의의 결과죠. 뉴욕 정시로 향하고 있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생각해야지 환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곤란하다. 자, 지금 서학개미가 있었고 국민연금이 있었고
또 이제 환율을 올리는데 원인이 된 것으로 이제 해외 투자 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로 이제 대금을 받고 그것을 팔지 않고 원화로 바꾸지 않고 지고 있어서 환율이 더 올라가는 뭐 이유가 된다. 일종의 이제 시차를 두고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레깅 전략을 쓴다라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깅 전략을 편다라는 거는 앞으로 환율이 즉 원화가 더 약세를 띠고 원화의 환율이 더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레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한 주된 근거가 3분기에 계속해서 그 기업들의 외화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보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된 얘기지만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복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현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리저널리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리쇼어링 이런 이슈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중심의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출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리쇼어링을 요구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청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과 맥락이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때 국내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 구조보다는 현지에 가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유럽에서 공장을 짓고 동유럽 쪽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해당 지역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투자를 할 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받은 대금을 해당 달러로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해당 통화로 가지고 있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자금이 레깅에 의한 자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향후 투자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필요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주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리저널리즘은 지역주의고요. 리쇼어링은 기업을 이제 국내로 복귀시키는 바로 그 전략으로 보면 될 텐데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양 교수님 일각에서는 몇몇 전문가들이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 달러가 없대는데요. 지금 뭐 달러를 이미 썼던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저희 그 원자재 같은 것도 이제 뭐 계속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투자를 지금 상당히 많이 이미 했으니까요. 뭐 미국에 지금 뭐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가지고 있는 달러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좀 해외 경제, 세계 경제가 조금 좀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니까요. 그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들의 그 채권들, 국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선 또 염려하는 분야도 좀 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일부 기업들이 뭐 지금 달러가 없다, 아니면은 지금 다시 팔 달러가 없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그렇다면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기업들의 달러 보유 상황을 점검하겠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는 이제 그렇다면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원화로 바꿔라 이런 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고환율 대책에 도움이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도움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냥 달러를 풀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저 환율이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같이 그 계속 뭐 환율이 그 높을 거라고 그 기대가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은 기업이 팔아도 다른 사람들 뭐 개인이 되든 아니면 기관이 되든 달러를 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게 그 우리가 한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하고 지금 어떤 국제 경제의 좀 특이한 상황이 좀 복합해 가지고선 나온 현상인데 그런데 그 일부는 우리가 어떻게 뭐 견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이 AI 붐을 지금 거치고 있다. AI 랠리가 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국채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면은 또 우리나라의 좀 구조적인 문제. 왜 우리나라에 그 증권 투자를 하지 않고 왜 외국에 보내느냐? 왜 우리나라에는 저 기업들이 실물 투자를 할 그 매력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서부터라도 일단은 해결해야 될 텐데 뭐 지금 일단 환율이 높으니까 그냥 그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달러를 팔게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이 계속 높아가지고선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 달러를 다시 사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사실은 이제 이 주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살짝 이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예상했던 건 다르게 약달러가 아니고 강달러고 또 일본의 이 엔화의 엔캐리 현상으로 이제 우리도 좀 가치가 이제 동반 내려갔다는 말씀해 주신데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왜 지금 금융위기도 아니고 또 97년에 IMF 외환위기도 아닌데 왜 우리만 유독 고환율입니까? 일단 첫 번째 그 미국 달러가 강달러냐 그러면 애매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올해의 흐름을 봤을 때 DXY 즉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1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100 언더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강한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첫 시기가 어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처음 임기를 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그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는 미국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 미국 달러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덩달아서 강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좀 따질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미국이 이렇게 국채 문제가 심하다 그렇게 보였는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나 뭐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이 국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국채가 좀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선 지난 한 1, 2개월 동안에는 그 미국 달러가 강화되고 있죠. 역시 우리나라는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요게 국제적인 문제도 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문제도 좀 그 곁들여가지고선 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유독 한국의 또 그런 사정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데 추 교수님 지금 경제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내년에 이제 1,500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대외 변수만 놓고 봤을 때 원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당분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1,450원, 뭐 1,500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곧 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뭐 그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1,500원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수준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수준이 아니다. 특히나 엔화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처음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원과 엔의 디커플링이 발생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아니다. 하지만 유로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25년에 걸쳐서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관세 및 대미 그 협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 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 금액에 대한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캐시 아웃플로우의 임팩트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확실히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시작되죠. FOMC 시작돼 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10일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될 거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8일, 19일 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BOJ에서 그 금통위가 열려가지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이나 아니면 우에다 총재 같은 언급을 보았을 올리겠다는 때 거죠. 아마도 25bp를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냥 금리 차라는 실질 금리 차라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탠스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재정 적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2035년까지 GDP의 6% 정도의 재정 적자가 계속 유지될 텐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부채 기준만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나 독일보다 사실은 미국의 부채 규모가 더 큽니다. 거기에다 재정 적자 규모가 더 큰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달러화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 유지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렵죠.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엔화 자체가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50, 160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카이치도 마찬가지로 또 재정 적자 이야기를 던지는 바람에 250%대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더 약세를 갈 개연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리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 교수님, 미국 연준은 0.25%포인트 이 베이비 컷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본은 또 다음번 회의에서 이 올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화 가치가 하락된 부분도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주 교수님보다는 그 미국의 AI 랠리를 좀 더 중요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우리나라의 그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금리가 내리면은 오히려 AI 랠리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좀 더 잘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서학개미든 뭐 국민연금은 아마 뭐 압력 때문에 못할 것 같지만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 환율이 오히려 더 약화되는, 더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 우리가 고환율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달러 수요는 많은데 사실 달러 유입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매수세가 있었지만 또 매도세가 생기거든요. 이게 주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셀 코리아 현상이 최근에 들어서서 또 재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단순히 환차손 때문에 떠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우리 경제적으로 이 펀더멘털 자체가 약화돼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하반기 움직임은 사실 좀 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식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이익을 시현하는 과정에서 11월 중에 국내 주식을 약 14조 원 정도 순매도한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조 원 정도 순매도한 걸로 나와요. 즉 빠져나갔네요. 투자하고 시연했다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아니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아예 달러로 환전을 했느냐.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점에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거를 팔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익률은 60%에서 70%까지도 나타납니다.
주식 주가 상승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시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을 경우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냐면은 한국에 대한 오버웨이트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서 오버웨이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각해가지고 그 비중을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11월이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윈도우 클로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어떤 지금 셀 코리아라고 이야기라는 현상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고, 그런 부분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달러를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그다음에 특히 FDI 직접 투자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걸 두 가지 측면을 일단은 봐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 AI 어떤 거품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좀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를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좀 그 호딩이 있지 않느냐, 좀 그 사재기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런 어떤 그 건설이 유지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이 좀 위험하다, 아니면 고평가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단기적인 문제지만은,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냐, 지금 뭐 그 외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투자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흘러올 때는 많이 흘러오고 나갈 때는 또 많이 나가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특징이 이런 단기적인 그런 그 투자를 그 좀 장려하느냐, 왜 이렇게 그런 그 큰 변화를 어떤 면에서는 유도시키느냐, 이걸 가지고선 주식 시장의 개혁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접 투자 FDI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야죠. 그렇다면은 특히 FDI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익성 그 투자 그 어떤 공장 투자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매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든 미국 투자자들이든 뭐 투자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게 있고, 그러면서 뭐 그 우리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규제 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든지, 네. 그런 필요가 좀 계속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지금 한 뭐 30년 동안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환율의 이 원인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고환율 현상이 왜 유독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실제적인 이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 일단은 이제 이 달러 빚이 많은, 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기업의 뭐 파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98년 이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미 지역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 당시 이론적 모델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환율이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그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화 부담, 그러니까
로컬 커런시로 이제 그 갚아야 되는 부채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물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떤 그 외화부채 이자 부담 규모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이야기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너희 왜 달러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꾸로 너희 달러 빚 너무 많지 않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두 개의 기업군은 사실 다른 기업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마지널하게 그다음에 달러 부채 내지는 외화 부채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가장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산업군을 보면은 금융 쪽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규제 내지는 외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정성 유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생각을 해본다면 석유화학 업계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외화 부채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원유를 계속 수입해야 되니까요.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만 놓고 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게 뭐 아주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왜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했잖아요. 달러 빚이 있으면 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싶은 거는 당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석유화학을 얘기했는데 뭐 석유화학에서 그 원유를 달러로 수입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파는 부분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달러로 수출하는 부분은 뭐 달러로 수입해서 달러로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죠. 네. 여튼 기업 사정은 조금 이제 주 교수님이나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계 경제입니다. 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밥상 물가에서부터 기름값까지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축산업계를 보더라도 사료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중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이른바 내수 소비가 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창용하는 총재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FAO에서 나오는 그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몇몇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커피 같은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작황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전 가격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수입하는 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가격 차를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단 수입 물가 쪽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료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커피와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입 물가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600원이나 1,700원을 보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CPI가 예를 들어서 4% 5%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너무 엇나가는 이야기다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22년, 23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 배럴당 100불이 넘어서고 140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 한국의 CPI가 5%를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환율의 매저만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교수님 말씀은 그렇다 하지만 지금 CPI 말씀하신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물가가 2%가 아니라 이제 3% 또 체감 물가 지수가 있는 거니까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시중에 지금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도 그렇고요.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 주유소를 갔더니
5일에 한 번씩 주유하던 것이 이제는 이 3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그런 면들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환율이 그 경제 저 타격을 주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오는 게 그 석유 휘발유거든요. 휘발유가 지금 이제 저 그 11월 저 그 CPI 보고서 본다면은 석유류가 지금 3.5% 증가했고 휘발유가 3.3% 저 10월에 비교해서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다 환율입니다. 지금 국제 석유 가격은 여름서부터 하락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 환율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즉시 뭐 1, 2주일 차이로 이제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신선 식품이 그 다음으로 그 시차에 영향을 받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들은 그 즉시 수입해 와서 즉시 소비자한테 가니까 가격 반영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서서히 뭐 가공식품이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공산품 같은 데서 이제 가격차가 나올 건데 그런데 그 전체적인 효과를 본다면은 제가 주 교수님하고 동의를 하는데 요게 그 CPI를 그렇게 아주 크게 타격은 주지 않을 거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생활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물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휘발유하고 신선식품입니다. 요거는 즉시 타격을 받는 부분이죠. 이것도 그럼 맞으면 여쭤볼게요. 추 교수님. 보통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이 수출 수지가 높으면 보통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10월 기준으로 지표를 보더라도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수출이 수입보다는 많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는 이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따져 본다면은 그 국제 수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경상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다라고 하지만 국제 수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금융 관련 이슈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개인들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대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확실히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달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볼 때 좀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최 교수님 말씀이 참 중요하네요.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국제수지는 적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뭐 자본 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융 수지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 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환율 변화를 볼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돈을 가지고 오고 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하루하루의 환율 변화를 보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찾는 데는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에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뺐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동조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우리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가 추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던 요소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측이나 뭐 어떤 변화를 보는 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묻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더 한 걸음 2부에서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환율 상승 배경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2부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 전에 환테크 전략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 교수님, 보통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1997년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워낙 이제 강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달러 예금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달러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달러 예금을 들어두시는 분들도 꽤 됐습니다. 지금 전략이 될까요? 저는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고객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셀이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한쪽의 트렌드를 갖고 있을 경우 이걸 약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바이셀 레이트 간의 그 차이가 약 40원에서 50원 정도 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달러를 살 때는 20원 정도 기준 환율 기준으로 20원 정도 비싸게 사고 그 다음에 팔 때는 20원 정도 기준 환율에서 20원 정도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사고 팔고의 이익 수준을 손해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환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데 대고객 환율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약 40원에서 50원의 손실을 이미 감안하고 투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467원 그랬는데 그러면 1,517원이 넘어가야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따지면은 미국 달러화로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원화에 비해서 좋으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은행도 내년에 스탠스를 동결적으로 지금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쪽에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많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양준수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우리가 시민 인터뷰에서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또 수입 기업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고환율이지만 수출 기업은 또 이 고환율로 인해서 환차 이익을 또 얻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좀 이익을 얻게 되는 오히려 고환율일 때 역설적으로 그런 관련된 기업군 업종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가 가장 좀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달러로 계산해서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환위까지 보게 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사업은 전성시대죠. 자동차, 조선 이것도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동차 산업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차익 좀 있기는 하지만은 또 그냥 트럼프 관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지금 많은 상태니까요. 조선은 언제든지 불안정성,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게 어떤 확실히 조선 산업이 발전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화됐다면 수출이 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대는 좀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을 본다면은 어쩌면 자동차를 제외한다면은 품질 경쟁이나 기술 경쟁을 하는 거지 가격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 거냐? 그거는 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왜 안 하냐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이 미국과 한미 통화 스와프는 추가적으로 이제 체결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우선은 이게 이 주 교수님께 여쭤보면요. 한미 통화 수합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하면은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성사가 된다면 이게 말 그대로 환율 대책에 만병통치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양쪽 다 좀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일단 그 통화 수합이 왜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이제 페더럴 리저브 입장,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통화 수합이 필요한 이유는 긴급하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을 때, 즉 어떤 특정 국가에서 어떤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금융 시장에서 그 리퀴디티 크런치 현상, 즉 유동성이 갑자기 경색되는 현상, 2008년에 우리가 이거를 봤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통화 수합을 통해 가지고 그 유동성을 긴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던 하나의 루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은 G7과 같은 그런 국가들, 즉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유동성을 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상설된 그 통화 수합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들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1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원화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유동성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한국에서 협상 과정에서 한미 통화 수합을 던졌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걸 왜?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카드로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극단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의 연준에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원화로 한국은행이 한국 원화 계좌 예치를 하고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만 지불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20분의 1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한국 정책 당국이 기대를 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동성이 작아요. 이게 GDP의 몇 %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유동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거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연준이 달러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네. 국내에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자만 받을 뿐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한미 통화 수합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상설 통화 수합 협정이 체결되어 있죠.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상설 수합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 즉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캐나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가져올 수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즉 한국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미국과의 수합을 통해 가지고 물론 보기에도 좋고 뭐 한 달이 거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세컨티어에 있는 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이고 예.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한국과 어떤 한국의 고유한 문제 때문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경색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체결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주 교수님이 그 연준 그 수합을 통해 가지고선 우리 미국에 투자하는 그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의적인지 아니면은 그냥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언급이 안 됐는데 미국 금융계 SNS에서 이 얘기를 꺼냈으면은 그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연준이 통화 수합을 우리한테 줄 가능성은 없었어요. 첫째.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수합을 준 것을 본다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줬고 그 다음에는 그 팬데믹 때 줬거든요. 그걸 본다면은
그 우리나라만 준 게 아니라 또 이제 주요 신흥 국가들한테도 이렇게 수합을 줬죠. 왜? 글로벌 어떤 경제 위기를 두려워했으니까. 이게 미국에 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통화 수합을 우리가 그 금년에 달라고 했던 거 지금 또 이제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이득이 됐지만은 미국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미국에 도움되는 거는 없고 오히려 연준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면 정부 비축분을 풉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고환율이면 조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주 교수님. 풀어도 되겠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만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2,500원 수준 이게 지금 이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추세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강제로 1,400원 아니면 1,400원 언더로 내려야 될 성격의 환율이냐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주신 게 지금이 위기 상황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을 굳이 풀어가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강제적으로 시장에 풀게 함으로써 뭐 그 환율을 조정시키는 효과를 갖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그 한국 고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당국이 해야 되는 것은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다시 말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지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을 때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추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외환 보유액을 풀었다고 해도 실수요를 바꿀 수가 있느냐? 실수요를 바꿀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그 돈 낭비만 되는 거고 이게 어떤 때 사용돼야 되느냐?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어떤 기대 현상 때문이다. 그래가서 빨리 변동되고 있다. 그때는 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그런 금년 초 그런 경우가 좀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쐈어요.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선 뭐 사람들의 기대가 다 형성되고 주로 실수요, 실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쏜다. 그러면은 그 완전히 돈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외환을 푼다고 하더라도 긴급 처방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달러의 수요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자 차근차근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하튼 고환율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첫 번째로 이제 서학개미를 통해서 나가는 이 국제 수지의 이 유출 부분이 또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서학 그 개미를 어떻게든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페널티 이야기도 나왔다가 서학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발끈했습니다. 주 교수님, 서학 개미 투자자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거를 왜 되돌리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엔화가 인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지극히 어떤 밖으로 그 수익원을 찾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국내의 그 기준금리가 0%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더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왜 마다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그 대외 투자 규모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아웃스탠딩 기준,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약 GDP의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지 않아요.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 다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50% 내지는 50% 언더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오픈이 됐고 그다음에 나한테는 밖에 나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더 나갈 거예요. 얼마나 더 나갈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나갈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냥 구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하.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뉴 프레임워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까지 해서 국민연금의 한 45%의 지금 투자액이 이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좀 국민연금의 이 투자 부분을 한국은행의 원화와 스와프를 하자. 국민연금을 고환율 대응책으로 포함을 시키자. 이 부분은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그 국민연금을 매번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연금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제일이어야 되지. 요걸 가지고 환율을 조절한다든지 주식시장이 뭐 하락했을 때 주식시장을 부활시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뭘 대처하고 싶다면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매력적이냐, 왜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그렇게 비매력적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예. 그냥 이렇게 급급하게 그냥 뭐 저 국민연금 돈을 뺏어서 하자, 그 서학개미를 나가는 거를 막아보자. 그렇게 된다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단기적 그 외국적인 조치를 어떤 장기적인 답으로 착각하고 그래가지고선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가지고선 지금 오늘 같은 환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좀 그 서학개미들을 돌려오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래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가 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당히 뜨거운 또 감자가 되고 있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뉴 프레임워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현철 기획부총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국민연금도 정부의 또 산하기관이고 많은 또 이 노후 투자의 안정자금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연금이 고환율 방어 대책에 동원이 된다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스피린 먹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왜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1년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1년 전에 국민연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환해지를 늘리고 그 다음에 수합을 통해가지고 두 가지를 해가지고 원화가 실제적으로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첫 번째 수합을 한다.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수합을 하겠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블록딜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달러가 많이 필요해서 달러 수요를 해야 되는데 시장을 말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그냥 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투자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이라는 큰 손이 외환시장의 어떤 왜곡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수합이라는 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만기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특성상 6개월 후 1년 후에도 달러 수요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연금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즉 자기 자신의 AUM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원하는데 지금 어떤 만약에 FX를 통해서 언설턴티가 존재를 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원화가 더 같이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포지션으로 할 때 그 해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대외 투자를 더 확대시키는 게 맞습니까? 확대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의 방향은 이것과는 반대되는 스탠스. 단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국민연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하는 게 국민연금은 그냥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지 자꾸 이런데 저런데 불려다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 교수님 서학개미 말고 국민연금 말고 뭔가 동원할 수 있는 지금 환율 방어 수단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지만은 지금 동원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오히려 나중에 저 역효과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왜 나가고 있느냐, 뭐 그 단순한 수익률 때문에 나가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왜 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런 이유가 지금 한 뭐 30년 동안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쉽게 그냥 지금 뭐 금지령 하나 세워가지고 아니면은 세금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 교수님, 정부가 지난달 30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러 환전 또는 국내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빨리 시장에 내놔라. 그냥 원화로 바꿔라. 실효성이 있을까요? 외환 보유액으로 하는 게 더 낫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네. 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 일단 민간 기업이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은 FX 익스포저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국내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이게 그 어떤 투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반대로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손실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환차손을 그 BS에다 올려야 되는, 즉 대차대조표에 올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죠. 저는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투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끝으로 이제 각 1분씩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환율 근본적으로는 많은 달러가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 사학 개미들이 미국이 아니라 해외가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먼저 양 교수님부터요. 글쎄요. 저는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은 AI 랠리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환율 하락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의 AI 시장이 상당히 거품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그 거품이 좀 터지고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조절돼야 예. 그래야지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고환율 대책 이야기하면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저 부분만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서학 개미든 기관 투자자든 국민연금이든 계속해서 달러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일단 첫 번째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거버넌스 언제나 항상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X 스팟 시장 키워라 제발 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이 아까 왜 블락딜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RFI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스팟을 거래할 수는 없는 상태고 계속해서 NDF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른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계속 좀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